자, 이제 원자재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과 원자재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좀 이슈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G7이 뭐 대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라는 이슈가 금요일 날 잠깐 등장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핵심 광물 얘기가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5대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핵심 광물과 관련된 5대 협력 방안에 대해서 G7이 논의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G7에서 지난 16일 날 있었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중에는 일부가 결국 우리가 아는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의 산업금속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결국 일부 광산들이 매장돼 있는 국가들이 자원 포퓰리즘이라든가 또는 자원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광산 개발이라든가 또는 리사이클링 메탈에 대해서 생산 설비를 갖다 확장한다든가 이쪽에 대해서 130억 달러의 자금을 갖다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이 같은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종의 IRA라든가 또는 CRMA라는 그 정책에 있어서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이 서방권? 네,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서방권의 연대가 강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결국 주요 광물에 있어서 러시아가 일부 채굴하는 지역인데 뭐 니켈이라든가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결국 대만 침공 가능성 갖다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산단에서는 주요 생산국이 아니지만은 다만 재련 생산 측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40에서 50%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구리라든가 비롯해서 니켈 재련이라든가 내지는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라든가 내지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품으로 이제 납품이 중국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중국의 전쟁 시에는 결국 제재를 걸게 되기 때문에 요거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연결돼서 결국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번에 공급망 재편이 산업금속의 공급 과잉을 불러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렇죠. 재련금속단에서는 중국을 갖다 현재로서는 당장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부품단에서. 그러나 어째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냐면은 결국 IRA라든가 CRMA의 정책의 결국 목표는 자국과 또는 자국의 동맹 중심으로 미국은 FTA 체결국들한테 세제 혜택을 갖다 줄 테니까 캐파 생산 능력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산 능력이 올라갔었을 때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중국 이외적인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 결국 중국 중심의 앞으로 5년 후에는 공급 과잉이 터질 거라 보는 것인데 이게 과거의 사례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2010년 때 중국이 WTO가 이후에 세계 공장이 됐었는데 금융위기와 2010년의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선진국들이 리쇼어링 전략을 펼쳐나갔거든요. 법인세 낮춰주고 리쇼어링 하면서 공장들이 다시 선진국들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은 잉여 물량이 남게 되고 결국 2011년 가서 중국의 최대 태양광 기업인 우시샹다라든가 자올리솔라라든가 이런 애들이 공급 과잉 때문에 터지면서 파산해버리게 되고 2014년 가서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판유리, 시멘트까지 연달아서 파산하게 되는데 2015년에 결국 중국은 감산선언까지 이르게 됐었거든요. 결국 이번에 IRA랑 CRMA는 철저하게 이 오바마 때 추진했었던 Manufacturing USA라든가 메르켈이 추진했었던 인더스트리얼 4.0의 확장판입니다. 결국 범동맹 중심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앞으로 5년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이라든가 미국의 동맹국들의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5년 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좀 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과 연관된 기업일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엔 패권을 잡기 위해서 뭐 시장을 쥐는 과정에 이제 막 생산해내는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 폐배터리에 이어서 이제는 재련 기업들도 뭐 재사용 관련주들이라고 해야 될까? 재생 관련주? 주가가 막 듭서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리사이클링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시겠죠? 예, 일단은
결국 커질 거라 보고 있고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리사이클링 금속 굴기라는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만 많이 각광을 받아왔었어요, 연초부터. 그러나 저희는 지난 1월 달에도 강조했다시피 결국 재련 기업들 중심으로 이 리사이클링 시장, 폐배터리든 뭐 도시광산이든 이들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장기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이 시장에 있어서는 결국 확장 속도가 2025년도에는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일단 재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배터리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큽니다. 결국 애시당초 건식이라든가 습식을 갖다 하고 있는 기업들일 테고 애시당초 자기들의 자회사 통해 가지고 리사이클링 메탈을 갖다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뭐 고려안이라든가 또는 LS M&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애시당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시장에 더욱더 진출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광산단에서는 광산 기업들이 자원 민족주의다 뭐다 해서 캐펙스 투자를 갖다 지원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공급이 제한되면은 정관 공급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재련 기업들 입장에서 협상력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결국 리사이클링이라든가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든 광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가가치 높은 부품을 생산해서 전기차든 이쪽의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 방향성을 틀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저희가 왜 어째서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재련 기업들에 있어서의 리사이클링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촉진될 거라 보냐면은 이들 단에서 리사이클링 메탈의 원료인 스크랩이 도래되는 기간이 바로 2025년부터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언제 많이 사용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결국 2000년부터 2010년 주요 신흥국들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됐는데 금속 소비가. 근데 내구 연수로 보면은 인프라나 건설은 30년, 근데 이제 제조 장비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년에서 18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2025년부터는 내구 연수가 도래할 테고 부품단에서 그러면은 결국 이거의 부품에 있는 원료의 금속을 뽑아내서 추출해서 리사이클링 금속 기업들은 마진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때부터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미리 선반영하려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미 일부 재련 기업들은 미국이라든가 해외에 있어서의 원료 네트워크를 갖다 미리 확보를 갖다 해놓고 있고 당장은 들어가면 재련 기업들은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당장 BEP를 맞출 수 없지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먼저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에 진입하려 하지 않겠는가. 결국 습식 중심인 폐배터리 기업들보다는 유미코어 같은 건식 상공정 중심인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특히나 이쪽 분야는 결국 재련 기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시장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촉박한데 1분밖에 남질 않아가지고 구리하고 농산물을 함께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칠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칠레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해서 국유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 칠레나 페루 땅에서 광산 국유화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리사이클링 시장이 계속 더 언급될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구리 가격은 사실 매력적입니다. 일단 미국 이외 지역의 수요가 점점 회복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두드러진 부분들, 그리고 FX단에서 미국 대비 결국 신흥국의 상대 성과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 경기 측면에서. 그럼 달러의 약세 베팅, 달러와 약세 베팅 안에서는 미국의 성장주보다는 좀 더 이머징 가치주, 이머징과 원자재가 동행하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네. 농산물은 저희는 곡물보다는 소프트 섹터가 이제부터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이 높아진 부분 주목하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